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예비 후보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신 얘기니까 뭐 특별하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 좋아합니까? 네. 네. 우리 이승환 후보 모셨는데 상당히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출마 후 변 그리고 인사 말씀 자기 소개다 하는 시간을 먼저 갖죠.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 이승환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중랑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중랑구를 위해서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갈 중랑구를 좀 이렇게 운동권에 지배된 지역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랑구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가 키웠습니까? 네, 보좌관 출신입니다. 예. 국회가 그러면 영양분을 제공을 했군요. 네. 대통령실에도 또 한 번 크고요. 네네. 네. 중랑을 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할 텐데 앞서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학력을 좀 살펴봤더니 네. 정확히 나이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8살이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18살에 검정고시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더군요. 네. 이것도 이제 좀 이력자 학력 중에 재밌는 사항이었는데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간혹 있죠. 종종 있으니까 그랬는데 대학교도 그랬어요. 대학교 우리 흔히 이제 대학교 검정고시라고 불리는 독학사라는 게 있죠. 정식 명칭은 독학학위제라고 부르죠. 독학사. 독학사로 또 대학을 졸업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학력 자체를 독학으로 했고 이제 물론 석사는 이제 정식으로 다시 코스를 밟았는데 이런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독학으로 해결한 이유가 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제가 고시 이관왕이라고 부릅니다. 검정고시, 독학사고시라고 하는데 예. 제가 청소년 시절에 17살 때 좀 억울한 일을 겪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관여되지 않은 사건에 경찰의 강압 수사로 다툼 사건에 제가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 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밝혀줬어요. 그렇군요. 밝혀줘서 제가 그 억울한 일을 겪은 게 검정고시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은 돈 없어서 그 힘들고 못 배워서 서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검정고시로 빨리 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치르고 제가 이제 그때 20살이었는데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빚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갚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독학사고시로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독학사고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1년에 4번 시험을 봅니다. 그 4번 시험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험인데 이게 2학년 시험까지 붙고 또 3학년 시험 떨어지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해에 끝내기 위해서 정말 엉덩이에 땀띠 나고 이제 이 젖은 노트가 손에 묻은 땀으로 다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행정학 학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빚 다 갚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렇군요. 행정학을 독학사로 행정학을 했고 또 석사는 정치외교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외교학으로 석사를 하셨고 그러네요. 이제 일하는 것 쭉 내력을 한번 보니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실에서 정책 비서관, 보좌관을 쭉 했더군요. 입법과 정책 역량을 10년간 쌓은 건데 그래서 아마 국회가 키우고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의원의 비서직이 뭐 직위가 여러 가지니까 포괄적으로 비서직이라고 하면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뭐 경험을 쌓고 그럴 텐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랄까요? 또 황당한 일이랄까요? 뭐 생각나는 데를 뭐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대학원 마지막에 논문 앞두고 네. 이제 정말로 정치외교학을 하기 전에 그
국회란 곳을 체험해봐야겠다 하고 인턴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국회의원 50명,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시는 분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인턴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된 분들과 일을 했고요. 예.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오선의 정병국 의원님하고 가장 오래 일했습니다. 한 8년 정도를 함께 일했는데요. 정병국 의원님도 본인도 비서 출신이세요. 그렇군요. 네, YS의 예. 총재 그렇죠, 시절 그렇죠. 5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5년 그렇게 10년을 비서 출신을 하셨고 또 하나가 본인의 고향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양평에서 이제 하셔서 쭉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정치의 실무를 정말로 그 정치인과 국회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고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제가 또 정병국 의원님과 함께 일하면서 또 재밌었던 게 청년정치학교 예. 만드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총 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여야 상관없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청년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뭔가 이렇게 확인하는데 정말 합리적인 토론과 강의들을 거치면은 중도 보수로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 그 사회 현안들을 먼저 좀 자신의 논리와 견지로 바라보면서 정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우리 제리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이승환님 대단하십니다. 그 결기로 자유우파를 위해 힘써주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하십니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사를 잘하시네요. 스타일이. 네. 몸에 상당히 익숙하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하시면서 정치인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보통은 허리를 굽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력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21년도에 투데이 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수필 부분에 당선된 경력이 있던데요. 네네. 원래 뭐 수필이나 소설 이런 분야에 뭐 문학을 꿈꿨던 문학 청년이었나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정고시하고 독학사고시하고 그 학사학위도 1년 만에 끝내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책 읽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용직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 본사 경희궁의 아침 건물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제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서 제가 지었고 거기에 땀이 그냥 묻어 있군요. 네, 그때 제가 일당으로 7만 원 받으면은 한 6천 원인가 떼지고 6만 원 몇천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해지면 일이 끝나니까 그 돈을 들고 교보문고에 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전부 다 책을 사서 버스 타고 돌아오고 그런 생활들을 해서 그때 제가 직접 사서 읽은 책들이 한 3천 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책 읽기하고 글쓰기에는 늘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장점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숲에 당선됐던 거는 제가 대학원 가기 전에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배낭 안에 다 집어넣고 하루에 10,000원씩 쓰면서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바라나시에서만 한 달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화장터 앞에서 이제 느꼈던 어떤 소외들을 그때 당시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놨었는데 그 부분을 썼던 게 좀 당선이 돼가지고 수필가로도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시작할 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입니까? 이 삶 자체가 상당히 자기와의 오랜 기간에 자기를 숙성시키고 단련시키고 스스로 키워온 시간이네요. 그 역경을 이겨온 시간들로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상당한 분이시네요. 헤리티님 대단한 분이시네요. 화이팅 이승환. 네, 화이팅 진짜 화이팅 해줄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인사 그렇게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대통령과의 인연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지 사실은 궁금한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좀 인연이 됐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언제 어떻게 시작됐어요? 2021년 7월에 그때 이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입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출마 선언 하시기 전부터
당시에 이막 빌딩, 이막 캠프라고 부르는 곳에서 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인이고 당에서 활동하는 보좌진이기 때문에 입당하시면은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예. 7월 말인가 입당을 하셨는데요. 그때 입당하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국회 사직서 내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11개월을 무급으로 약속을 스스로도 지켰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국회에서 이제 의원 이제 일을 그만두고 하면은 실업급여 받거나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거는 내가 내 선택으로 그만두는 것이고 내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내가 뭐 실업급여 받으면서 혹은 내가 다른 직을 구하는 척을 하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 해서 실업급여조차 포기하고 대통령님 바로 앞방에서 11개월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부분은 좀 이상한 게 처음 봤을 때 윤석열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에서 후보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인데 당시에 그냥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윤석열 후보로 할게요. 윤석열 후보의 인상, 네. 이미지 이건 어땠습니까? 아까 사진 한번 그거 보여주시죠. 지금 저 사진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당시 처음 봤을 때 인상 이미지 어땠어요? 처음에는 제가 후보님을 직접 뵙고 바로 합류한 건 아니었고 네. 우리 주진우 비서관에게 이제 제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캠프 가서 인사드리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극악무도함이 정말 그 하늘이 치솟고 있었을 때였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10년이 아니고 20년 가까이 이해찬의 예언처럼 20년 집권론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오래 전부터 윤석열이라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출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입당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간다면 나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공감팀에서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템들 기획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시민의 상식이라고 대한민국 최고 유일의 정책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만나이 사용의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선거 캠프에서 정책으로 제안해서 공약이 됐고 이제 실현이 됐고 하는 그런 보람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대통령 인수위를 거쳐서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인사 관련된 분야에서도 일을 했고 정무수석실에서도 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쭉 일을 하시다가 작년 6월 말에 대통령 행정관직을 사임을 했어요. 네네. 우리 이승환 후보께서. 당시 근데 이승환 후보와 좀 앞뒤로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자면 이동석 행정관, 네. 김인규 행정관 이런 분들도 조금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총선에 내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사실상 포부를 밝히고 그 사임을 했어요. 사직서를 내고 그래서 언론에 상당히 당시에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공동으로 출진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각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은 겁니까? 사실 이동석 행정관과는 지금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 후보죠. 이동석 후보와는 제가 국회 보좌관일 때, 당시 기자일 때 함께 인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맞았어요. 우리 고향에서 정치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준비를 했고 타이밍을 언제 하자 이렇게까지 맞춘 건 아니었는데 적어도 1년 전에는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5월, 6월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우리 김인규 행정관 같은 경우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부산 팬엔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저에 대한 좀 성토를 한 게 있는데 김인규 행정관은 제가 정병국 원실 보좌관일 때 인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들을 하나씩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 오래전부터 함께 국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꿈을 꾸고 차근차근 함께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정치의 시간에 맞물려져서 같이 좀 준비하고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25인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비서관도 있고 수석 출신도 있고 내각에 있는 장관 출신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관들 젊은 행정관들을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오시는 이제 이승환 후보 그리고 여명 동대문 갑에 나오는 여명 행정관 김성룡 송파 병에 있는 행정관 이 후보들이 이번 이제 지역 단수공천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저는 중랑을 정도는 좀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대문 갑이나 송파 병의 경우에 다른 후보자들도 좀 이렇게 경쟁 상대가 있어서 단수공천은 조금 그것보다는 경선 가능성을 좀 봤지만 중랑을은 단수공천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발표 명단에서 빠졌는데 좀 섭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섭섭하셨나요? 섭섭했죠. 섭섭했어요? 섭섭했습니다. 어느 정도 섭섭했어요? 많이 섭섭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유의미한 후보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당협위원장, 제가 대통령실 출신 첫 번째 험지 출마자이고 그리고 또 유일한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바로 될 거라고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해 왔는데 첫 번째 공천은 누구를 넣느냐도 전략적이어야 하지만 언제 발표하느냐도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기의 문제에 대한 거는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제 모든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대통령실 영명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실 출신 사람들은 대통령실 출신들이 역차별받아 총선 승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역차별도 감내한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만 한다면. 네, 그게 우리 당의 승리로 이끄는 길이고 또 대통령님의 국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뭐 발에 족쇄 하나 채우시더라도 열심히 뛰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예. 마음을 쓰는 것, 생각을 하는 씀씀이, 강단 이런 게 상당히 느껴지네요. 차별하지 보통은 나는 나 정도는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라는 정도인데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손해 본다라도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까지도 생각을 하네요. 우리 이승환 후보 아마 조만간 발표하겠죠. 전략적으로 시기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잘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 전략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죠. 네. 근데 이승환 후보도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이 586들은 말이야 나으리 소리 듣는 정치 귀족들이다. 네. 한국 사회 지배하는 86세대들 이번 총선에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일찌감치 네. 해왔습니다. 일단 좀 86 운동권 청산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중랑을 지역과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네. 이 부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국 사회의 세대론을 보면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렇게 굵직한 세대론이 나오고 그 다음은 유의미한 큰 세대론이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세대론을 보면은 86 운동권 세대 다음에 나온 세대론은 당시 한 10몇 년 전에 10년 전쯤에 88만 원 세대론이 나왔습니다. 네. 청년 세대들 자체를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어떤 사회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고 개혁하지 않으려 하고 토익만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봤거든요. 그때 제가 27살 때였는데 우석훈 교수의 그 논지에 반대해서 제가 고 어라운드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세대론이 지금 한참 나오는 MZ 세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MZ 세대론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체적 대의보다 자신의 행복이나 욜로를 좀 추구하는 청년들로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과연 이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 세대로는 누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었고 누가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었냐 보면은 바로 그 윗세대인 86 운동권 세대라고 봅니다. 86 세대 전체가 아니고요. 네. 전체가 아니고 그 운동권 세대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가장 이해했던 게 우리 그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박안서 작가님, 소설가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단편 소설을 하나 내신 게 있습니다. 거저나 마찬가지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로 86 운동권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86 운동권 출신 대학생들이 자칭 그 소설의 표현으로 먹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노동 현장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 노동자들을 운동에 이용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한 여공이 이 절단되는 사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동료들이 급하게 병원 실려가서 적합수술하고 살려내는데, 이 운동권 출신의 위장 운동하고 있는 이 먹물 언니는 화를 냅니다. 민중봉기의 계기가 될 수 있던 사건들을 니들이 막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혁명의 도구로 써야지.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 민중 사랑하지. 내가 민중이 아니니까. 하면서 네.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면서 이제 정치에 진입하는 친구들, 뭐 보좌관이 된 친구들과 함께 그런 노동자들을 계속 착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이 굴레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도 지금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이 있는데 둘 다 운동권 출신이고, 예. 박홍근 의원, 저와 이제 맞붙는 박홍근 의원은 전대협 6기 의장 대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적 정치적 사고를 굉장히 지역구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시작할 때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예. 주민들을 위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수술이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한 곳에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만 놔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깨야 된다라는 그 논지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실 사직하고 나와서 왜 출마했느냐라고 하는 모든 질문을 86 운동권의 세상을 좀 깨야겠다. 우리 7, 8, 9 세대가 나아갈 수 있는 틈을 만들겠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주사약을 투입해서 그냥 면피용으로 네. 그렇게 지역을 관리하는 지금 민주당의 86 운동권을 직접적으로 지금 겨냥한 얘기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이 지금 박홍근 의원인데 경희대 그렇습니다. 88학번, 예. 전대협 의장, 저하고 이제 학년을 하면 같은 학번이죠. 네. 박홍근은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던 인물이긴 합니다만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미 알았던 인물인데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도 했고 뭐 경희대 총학생회장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 박홍근 의원, 삼선 의원 했다는 박홍근 의원 지금 어떤 인물로 알고 계세요? 전남 고흥 출신으로 또 이제 경희대 총학생회장 했었고, 그리고 중랑구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중랑구 옆에 동대문구에 경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정치를 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 당선됐을 때 불과 900표 차이로 됐습니다. 우리 당의 어떤 분란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재선도 무난히 됐었고, 이제 3선은 코로나 전국에 하면서 아주 쉽게 큰 차이로 이제 이겼었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랑구가 88년도 선거구가 분구된 이후로 지금까지 9번의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랑구에서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입니다. 보통 이렇게 서울에서 연고주의를 따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 선거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랑구는 서울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영남세다, 호남세다 하는 게 컸는데, 지금은 그때 정착하신 분들의 2세대들이 딱 제 나이대예요. 그래서 이 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지역에 토착민 정서가 있습니다. 초중고를 다 나오고 태어나고 했던 그런 정서가 있어서 이런 연고주의가, 서울형 연고주의가 발현되는 첫 번째 선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충북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아버지는 전북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외부에서 오신 정착민들의 정서와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착민의 정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더 어필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호남 향후에도 다 가고요. 충청 향후에도 다 갑니다. 그렇군요. 이 박홍근 의원 하면 아마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경희대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여러 명 있죠. 제가 알기로는 6명, 6명 정도 민주당 의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대표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게 박영선 의원이죠. 근데 이 경희대의 정치적 둥우리를 틀고
경희대 운동권 카르텔을 만든 대표적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홍근과 김태년입니다. 김태년은 지금 이제 성남에가 있죠. 네. 그런데 2010년도 전후에 사실은 이제 경희대 재단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재단 내부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형제의 반란 뭐 여러 가지에서 부패 이런 했을 때 운동권들이 학교 재단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 재단의 부패를 이용해서 그것을 목덜미를 잡고 총학생회, 당시의 경희대 총학생회하고 연결해서 운동권 출신들이 학교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들이 경희대를 잡았어요. 학교 자체를, 그냥 학생회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자금과 조직 관련된 게 이 박홍근, 김태년 카르텔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십몇 년 전 얘기고, 그리고 길게 공고를 이렇게 닦아왔어요. 근데 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만 이 카르텔을 사실은 밝혀진다면 박홍근, 김태년 이 인물도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수사사항이 될 텐데 아직은 그건 밝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참고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치 현안 더 좀 여쭤보려다가 지역 현안으로 바로 네. 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역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박홍근이 3선 의원을 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승환 의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1987년도 보통은 민주화 이후라고 하는데 저는 뭐 민주화는 그 1948년도 이후에 됐으니까 민주화라고 보진 않고 직선제 개헌 운동 1987년도 이후에 치러진 9차례 총선에서 중랑을은 민주당 계열 후보가 7번,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2번 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대, 20대, 21대 내리 지금 박홍근이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이 사실은 험지 상당히 강북 지역에서 험지 몇 곳을 뽑으라면 중랑을도 뽑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 지금 결심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중랑구는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해결사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중랑구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집권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중랑구를 위해서 정치를 선택했다고. 중랑을 유아독존이네요. 예, 저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말로 여기에서 중랑을 발전시키고 박홍근 의원의 아성을 박홍근 서영교 의원의 아성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돕겠다.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정치를 봐오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쭉 환경을 보면서 이건 저밖에 없다라고 해서 좀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중랑이 총 6개 동이 있습니다. 동명이 총 6개가 있는데요. 네. 저는 상봉동에서 태어나서 면목동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화동에서 중학교 나오고 묵동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어머니가 망원에 식당 하셔서 거기서 같이 배달하고 지금 신내동 살고 있습니다. 이 중랑구 전체에 제 흔적이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부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중랑구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단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렇죠. 말리겠네요. 예,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 이것저것 설명하고 이러기도 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에 좀 낭만이 있어야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휴머니스트네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중랑구는 저에게 정말 낭만이고 낭만. 예, 사랑이고 살아가는 곳이고 심지어 제 아내도 중랑구 토박이 출신으로 초중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할 사람, 저보다 중랑구를 더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주겠다. 하지만은 지금은 저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중랑구. 중랑구는 나의 낭만이다. 아, 예, 상당히 가슴을 파고드네요. 중랑구 주민들의 지역 상황은 한번 조금 더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좀 시급하게 개선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혹시나 이제 뭐 선행되어야 할 문제나 논란이 되는 현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난 12월 21일 영하 15도에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중랑구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조경 복지부 장관, 그리고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부 다 저희 중랑구 중화동에 오셨습니다. 중랑구의 현직 대통령, 중랑의 지역의 현직 대통령이 오신 거는 12년 만이고, 그리고 항상 오시던 시장이 아니고 그 다른 일반 주택지에 오셨던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님과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장관님들 모시고 지역을 안내했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곳인데. 아, 저 사진인가요? 네, 저곳 보시면은 옆에 주택들이 40년, 50년 된 그 연립주택들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바로 앞쪽, 그 뒤쪽에 뭐가 있냐면 롯데캐슬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원순 시정 때 뉴타운을 다 해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 섹터만, 한 지역만 우리는 끝까지 할 거다 해가지고 거의 분담금도 없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는 곳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박원순 시정에 이 선동당에서 해지되셨던 분들은 아직도 저 주택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랑구에 저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 전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대상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중화동과 묵동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또 모아타운으로 살기 좋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현안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재밌는 게 골목을 하나 두고 하나는 롯데캐슬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50년 된 주택, 또 하나 그 앞에는 지은 지 10년, 15년 된 빌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 뉴타운이 막히면서 빌라를 지었는데 그 빌라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노후성이 안 되니까 재건축을 못하는, 재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저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기준은 이제 위험성이 아니고 노후성으로 판단할 거다 하면서 좀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주 큰 획기적인 선언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저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예. 저는 저 중랑구, 저 중화동 묵동 지역이 배산임수에 진짜 살기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중랑의 지역 안에만 전철 노선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 중랑천이 있고 저 지역이 서울에서 드물게 전부 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하고 그리고 내부순환로 신내 IC가 바로 연결되는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난 10몇 년 동안 박원순 시정, 박홍근 국회의원 시절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땜빵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확실히 깨부수고 대통령, 서울시장, 장관 모셔온 그 힘으로 확실히 명품 주거타운 만들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사진 한번 볼까요? 중앙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보는 그 저희 어떤 좌우로 보면 우측에 이승환 후보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 있고, 좌측에 원희룡 장관이 있고, 옆에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네네, 조규용 장관이십니다. 아,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네. 예, 관련된 사실은 지자체장, 국토부 장관 다 지금 저 재개발 관련해서 상당한 핵심 관계자들이 모였군요.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저 지금 이제 그러면 노후 어떤 주택단지 저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면 그럼 공약도 저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까? 네, 집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부분에 집중했고 또 제가 하나 그 동부벨트 이제 후보들하고 같이 공약한 게 하나가 그 하이브리드 근무제라고 이거는 중랑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제시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중랑구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10년 동안은 하루 3시간씩 출퇴근했습니다. 하루 3시간이면 이게 한 달이면 60시간이고 1년이면 720시간인데 720시간은 12개월 중에 한 달입니다. 이 1년에 한 달을 출퇴근에 쏟고는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중랑구와 서울 변두리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3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10차 출퇴근제입니다. 차 막히는 거 싫어서 7시에 출근했으면 4시에 퇴근시켜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재택근무 활성화와 공공 스마트 워크센터 건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근무 마일리지제. 근무 야근하면은 돈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으로도 받아서 주 4.5일제를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그 내용을 했는데 젊은 층에게는 이 공약이 굉장히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여햇님이 진성호 의원도 중랑구 을 출신이 계셨네요. 예, 진성호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었죠. 근데 아마 그 다음에 도전을 했다가 재선에는 실패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팬앤 시청자들분께 그리고 혹시 이제 지역 주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포부 네.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팬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민 여러분, 언제나 자유우파에 힘찬 소리를 낼 수 있는 팬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랑에는 이승환이 있습니다. 중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중랑구에 살고 있고 중랑구의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보수주의의 그 정신과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에서 12년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쌓아왔던 그 힘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 그리고 중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쳐서 중랑구에서 큰일 한번 내겠습니다. 중랑구에서 운동권 정치 한번 제대로 이겨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7, 8, 9세대가 새로 등장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을의 이승환 많이 지지해 주시고 우리 팬앤마이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철이 님이 이런 분 선택 안 하면 중랑구 복을 차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또 응원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승환 중랑을 예비 후보 모시고 대담 진행했습니다. 후보님 승전의 깃발, 승전의 승전보를 올려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고맙습니다. 당선 인터뷰로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인터뷰로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예비 후보님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팬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팬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팬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팬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팬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팬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팬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팬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